습니다. 잘 지내셨죠? 요즘만 같으면 밤에도 잠이 잘 주무실 것 같아요. 시원해서.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저쪽에서 한랭 저기압이 내려와가지고 요즘 시원해요. 그러죠? 네. 막 자다가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또 자고 막 이랬는데 한 3일은 시원하게 잘 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 휴가 다음 24일 법회 보고 31일은 휴가 가시라고 법회를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법회를 보시던지 하시라고 법당 법회는 쉽니다. 법당 법회는 쉬는데 우리가 휴가를 어떻게 가야 되나. 아이고 막 날씨도 덥고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쉬는 것이 휴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모처럼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시간을 맞춰서 또 어디라도 잠깐 바람 쐬러 꽃바람 쐬러 갔다 와야지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윤사님은 병원에 계시니까 또 병원에 또 문병도 가시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43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잡한 인간 세상, 복잡한 농사일,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복잡한 일. 그리고 쉼 없이 살아야 되는, 근무를 하러 가야 되고 또 쉼 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고, 때를 놓치면 또 농사에 거둘 열매가 없어지는 이 지역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하여 매월 며칠, 매년 며칠, 몇 차례라도 적당한 휴양으로 새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인도품 43장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어요. 가족들도 매월 몇 차례 혹은 매년 몇 차례씩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한 수양하기 위하여 시간을 가져야 된다. 휴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생사에 대한 일, 또 정신 통일, 마음을 통일시켜서 정신 수양처럼 가장 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 스스로도 쭉 교화를 하시고 방언공사도 하시고 혈인기도도 하시고 원기 4년 3월에 휴양처를 어디를 가서 내가 좀 쉴까,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시다가 휴양처를 정하셨어요. 부안 복례산 월명암에 한 열흘 정도 쉬었다 오셨어요. 열흘 정도 쉬었다 오셨고, 또 8월에 지금 에어컨이나 있고 선풍기나 있었지 8월에는 얼마나 더웠겠어요. 8월에 김제 금산사에 가서 또 며칠간 쉬시면서 그 금산사 별채에 그 문지방 위에다가 이론상을 이렇게 그려보셨어요. 신앙의 대상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불상으로 모셔도 안 될 것이고, 당신 형상을 모시고 신앙 수행을 하라고 해도 안 될 것이고, 이제는 지식이 지혜가 높아져서 밝아져서 사람들이 어떤 한 당처에 신앙하고 수행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론상을 그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금산사에 계실 때 한 스님이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숨을 안 쉬어. 지금이야 119에 전화해서 막 구급차를 불러와서 그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우리 막 가슴 압박 이런 것도 하고 호흡도 하고 하면 살려낼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스님이 기절을 해가지고 숨이 끊겼어. 멈췄어. 다 죽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스님 쓰러져 있는 곳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슬슬 가셔가지고 그 많이 모여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람들이 허둥지둥하고 있으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스님을 이마를 이렇게 만져. 그 사람이
하고 숨을 다시 호흡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그 금산사 주변에 사람들한테 입으로 금산사에 뭐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 승려 하나가 죽었는데 살려냈다 이렇게 소문이 막 나. 그 금산사 김제 파출소 순사가 경찰이 그 소문을 듣고 아니 강증산이 또 언제 또 금산사에 왔지? 그래가지고는 또 막 불러들여가지고 강증상 선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막 경찰에 파출소에 데려가서 막 신문을 하고 막 조사를 하고 그러다가 나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강증산 그 제자였던 신도 몇 분이 대종사님 제자로 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창립기 초창 교도로 한 역할을 또 해요. 그렇게 해서 금산사에 가셔가지고 또 스님 제자를 몇 분을 만납니다. 또 10월에 복례산에 다시 들어가셔서 휴양을 하셔요. 대종사님께서도. 그리고는 그때 교리 전반적인 교리를 이렇게 손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물질에 끌렸던 정신이 개벽돼 가지고 마음대로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교리의 틀을 초안을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12월에도 심신휴양에 주력하신 적도 있어요. 장소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월 대종사님께서도 몇 차례씩 휴양을 하러 떠나셨어요. 평생을 관직에 나가지 않고 휴양한 사례가 있어요.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은 그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그 영의정직을 관직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유성룡 이 양반은 집이 안동이에요. 안동이 집이고 그러니까 이분도 고향에 가서 좀 며칠 쉬러 갔어. 근데 이 유성룡 이분도 훌륭하시지만 그 숙부 작은아버지 그 숙부인 윤치숙이라고 하는 분이 고향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인품도 뛰어나고 하지만 콩이 뭔지 보리가 뭔지 이 구분도 잘 못하는 어리숙한 모습으로 그 안동 지역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유성룡 씨가 삼촌한테 바둑이나 한번 뛰자고 그래가지고 날을 잡아서 삼촌을 만납니다. 유성룡 이 영의정 이 양반도 바둑하면 한수 그 관직에서 그 중앙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바둑을 해서 지지 않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삼촌하고 바둑을 두다 보니까 너무나 이 윤치숙이라고 하는 분이 실력이 너무 좋은 그러면서도 행동은 어리숙한 못난 듯 그렇게 행동을 했어. 삼촌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제가 관직에 일을 하면서 모르는 거 좀 한 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러나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삼촌이 유성룡이가 쉬고 있는데 유성룡 집에 와가지고 며칠 후에 승려 하나가 한 사람이 너희 집에 찾아올 거다. 하룻밤 재워주라고 너희 집에 찾아올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성룡이 그래요? 나하고 안면도 없는데 왜 지나가 안동 지역에 왔다가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너희 집에 와서 하룻밤 재워주라고 할 텐데 절대로 재워주면 안 된다 그래요. 유치숙이 삼촌이 절대로 재워주면 안 되고 저 뒷산에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잠을 자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삼촌이 부탁을 하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범상치 않은 삼촌이 말을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요. 며칠이 지난 뒤에 정말로 승려가 유성룡 집에 찾아와요. 그러면 하룻밤 재워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엔 남은 방도 없고 나는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은 내 집에 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뒷산에 있는 암자로 안내를 하라고 하인을 시켜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잠을 자게 해요.
이제 이 승려 스님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막 숨이 막 답답한 거야. 막 숨이 답답하고 이렇게 두려운 막 그런 기운을 느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눈을 딱 떠요. 그때 주지 스님이, 그 암자의 주지 스님이 단도를 이 스님 목에다 딱 겨누고 뭐라고 하냐면, 너 정체가 뭐냐? 너 여기 왜 왔어? 서울도 아니고 안동인데 여기 왜 왔어? 솔직히 말 안 하면 내가 오늘 너를 죽일 테다. 이러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또 히로부미 맞죠? 예, 임진왜란이니까 예, 그 사람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왔다. 사실은 이양복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을 서울에 가서 그 두 사람을 암살을 해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 승려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만 없애면 조선을, 우리가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조선을 삼킬 수가 있다. 그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 시킵니다. 저격을 하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니네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그렇게 말을 해라, 전해라. 우리가 지금 조선이 국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난을 피할 수는 없다. 피할 수는 없으나 다시는 유치숙이라고 하는 분이 안동에 계시는 한 안동 지역을 임진왜란 때 침략을 할 생각은 아예 말으라고 훌륭한 지인이 선비가 계시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걸 그대로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일본에 가서 그렇게 전하고, 이분이 임진왜란 때 다른 데는 다 막 침범하고 사람도 잡아가고 막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다 뺏어가지고 일본에 가져갔는데, 안동 지역은 감히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국정 정치를 하다가도 시간을 정해서 고향에 가서 휴양을 하고, 조정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휴양을 하면서 지혜를 닦은 그런 유치숙 같은 그런 사람들도 살았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조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종사님께서도 휴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전에 휴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굳이 이제 이거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생활하시면서 유념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늘 생활에 바쁘게 살면서도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휴양의 도를 생활에 휴가를 가면서 아니면 1년 중에 연중에 몇 차례씩 이런 심경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어디 굳이 떠나지 않아도 어떤 휴가철을 맞이해서 어느 해안가나 산속이나 산장이나 제주도나 그런 데를 떠나지 않아도 그 휴양하는 심경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종사님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휴양의 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기어이 보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막 기어이 귀에 들리지 않는 일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귀에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사는 거. 뭐라고 했어? 막 이렇게 굳이 막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휴양이 하는 자세예요. 설사 보여요. 일들이 보이고 들리는 일이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기어이 간섭하지 말 것이요. 나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간섭하지 말 것이요. 휴양하는 도예요. 또 의식 용도를, 그러니까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는 것들을 자녀나 다른 사람 책임자에게
맡긴 후에는 뭐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아들한테, 장자한테 아니면 아들한테 모든 내 생활 모든 용도를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맡긴 후에는 대우의 후박, 이 말은 뭐냐면 후하게 나를 대접을 한다거나 박하게 나를 대접을 한다거나 대우의 후박을 마음에 두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즉 살림이니까 막 간섭을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되면 막 이건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책임이 생활 책임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걔네들이 그 아들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심을 두지 말 것이요 간섭하지 말 것이요. 젊은 시절에 지냈던 일을 앉아 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생활권도 다 넘겨줘. 이 곳간 열쇠를 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없어. 그러면 공부하고 선하고 연불하고 교정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심심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안 아프잖아요. 마음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지냈던 일을 생각하여 스스로 한탄하는 생각을 말 것이요. 그때는 왜 그랬나? 다 이렇게 할 걸, 껄껄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래서 지나간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죠. 괜히 마음만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재산이나 자녀나 그 밖에 관계 있는 일에 착심을 두지 말 것이요. 우리 자녀가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손주가 저러면 안 되는데, 착심 떼는 공부를 해라 이 말이에요. 착심을 떼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과거나 현재에 원망스럽고 섭섭한 생각이 나기도 하죠. 마음은 살아 있으니까. 나면 다 그 생각을 다 없애는데 노력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이 슬며시 올라오면 그걸 마음에서 놔야. 왜? 항상 그 마음이 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처음부터 일어난 생각은 아니니까 일어나기 전 상태로 다 놓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에 대한 시비에 끌리지 말 것이요. 자기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 이렇게 잘한 일이 있었지. 그런데 왜 요즘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프냐고요 하면서 시비에 너무 끌리지 말아라. 그거마저도 놓는 공부를 해라. 그러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예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예냐면 그 새싹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옛날에 70년대.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새싹 뭐 유경애 막 이런 것들이 막 모임이 많이 있었어요. 새싹회에서 선정한 1979년도 장안 어머니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장안 어머니상. 김옥분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19년 동안 한결같이 교도소문을 드나들면서 무기수인 아들 옥바라지를 한 할머니, 어머니세요. 그래서 그렇게 19년 동안 한결같이 하는 걸 보고 나라에서 새싹회 어머니상을 시상을 한 그런 분이에요. 상을 받은 어머니인데 그분은 경북 의성군에 사는 할머니세요. 이분이 6.25 사변 때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불행이 시작되는데 경북 중학교 2학년에 이제 한창길이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6.25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요.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막 전쟁, 막 싸워. 이제 하라는 대로 막 싸워요. 한 부대에 귀속이 돼서.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거의 저 북한 38선 이북으로 막 올라갔다가 중공군 인해 전술에 의해 가지고 막 밀려서 내려왔다 그랬죠. 그때 이제 중공군의 포로가 됩니다. 이 아들이 학도병으로 갔는데 포로가 돼가지고 12명과 그러니까 동료 우리
적군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 12명과 힘을 합해가지고 중공군 초병, 신병을 살해를 하고 간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을 합니다. 그 사람 지키는 사람을 죽이고 탈출을 해.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이제 부대에 복귀를 하고 생활하다가 이제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와.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뭐 전쟁 때여서 뭐 농사도 못 짓죠. 막 보따리 하고 피난같이 왔지. 너무 막 풀로 죽으로 몇 식구가 5식구가 그 연명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있어. 그리고 휴가 왔다가 복귀를 못 하겠어. 그래서 휴가증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에. 그걸 서류 조작을 한 거야. 복귀하는 날짜를 슬쩍 붙였어. 그냥 복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짜만 바꾸면 뭐해. 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는 그날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법재판소에 소환이 돼서 무기징역을 받게 돼. 그때는 정말 없는 사람은 지도새도 모르게 막 목숨이 없어지고 그러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으니까 이 엄마가 그 대구 교도소 앞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떡장사, 과일 장사를 해. 그러니까 날마다 그 아들이 막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교도소에서 이렇게 막 그 희망이 없잖아요. 무기징역이면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놓을까 싶으니까 엄마가 날마다 아들을 만나러 가. 아들을 면회를 가고 떡장사 그 과일 장사를 해가지고 아들 그 갈 때 뭐도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 그리고서는 이 어느 날은 아들을 만나러 갔더니 아들이 멍을 때리고 있는 거야. 교도소에서 멍하니 눈에 초점도 없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차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멍 때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옛날에 중학교에 다닐 때 그림을 참 잘 그렸는데 그거 생각을 해네. 그리고는 그 장사한 과일 장사하고 떡 장사한 그 돈 가지고 화선지를 사고 먹을 사고 먹 사고 그 물감도 사고 해서 아들한테 줘 보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그림 연습을 그거라도 하고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대구에서 어디로 오냐면 전주로 이감이 돼요. 전주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되니까 그 어머니가 황창길 아들을 따라서 전주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뭘 하느냐면 물론 이제 장사도 하면서 돈을 벌고 하면서 그 그림 그리는 재료만 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 어머니 생각에. 그래서 뭘 주냐면 그 그림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다녀. 우리 아들이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에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서 우리 아들 그림 좀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하나 만나요. 화가를 벽천 나상옥이라고 하는 화백을 만나. 그래서 그 화백한테 사정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그림 공부를 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승낙을 받습니다. 받고 1971년 드디어 황창길은 전국 교도소 재소자 작품전에서 동양화 부분 우수상을 받아요. 우수상을 받고 1975년 8월 15일 특사 있죠. 그 광복절 특사 때 모범수로 가석방이 됩니다. 황창길은 그래서 1976년 가을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시회에서 입상을 하고 5월 달에 서울미술회관에서 그 제1회 작품전을 엽니다. 그때 수익이 800만 원 돈을 벌어요. 작품도 사가고 이제 교도소 생활하면서 그랬다고 하니 사람들이 작품의 우수성도 알지만 그리고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사줘서 800만 원 돈을 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어머니가 집도 없이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장사하고 하니까 작은 집을 하나 사고 화실을 하나 꾸며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하고 의논을 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돈은 우리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질 돈이 아니다. 이 돈은 무서운 돈이다. 그러면서 아들처럼 고생했던 사람들을 위해 이 돈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교도소 수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썼고, 황창길 또한 어머니 뜻에 따라서 그때부터 전국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유문 공연을 하고 그림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다 해서 그 새싹회 그 모임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교도소에서 자포자기하고 대충 살고 더 나쁜 짓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휴양을 한 거예요. 휴양. 그리고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를 어머니가 하신 거야.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어마어마한 책을 읽으셨다 그래요. 내가 독서를 좋아하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데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때같이 책을 많이 읽은 적이 없다. 거의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책들은 읽었다고 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또 해외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그때 이제 지혜가 열린 거예요. 이 양반은.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막 물속에 배에서 바다에 막 던져지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대통령 하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역경에 닥쳐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휴양하는 심경으로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많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가를 받거나 휴양할 때는 연불과 자선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누가? 정산 종사님께서. 자선과 연불을 열심히 해야 된다. 딴 때는 농사 짓느라고 밭에 가서 풀 매느라고 곡식을 가꾸느라고 못했다 하면 휴가 때는 단 이틀이라도 연불과 자선을 열심히 해라. 우리는 막 가서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잖아요. 휴가 가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띵까띵까 놀고. 아니 평소에도 놀면서 휴가 가서도 또 놀아. 평소에 술 마시면서 휴가 가서도 또 술을 마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만이라도 연불과 자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무시선 공부의 노력을 계속할지니라 그러셨어요. 무시선 공부에 계속 노력을 해라.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무시선. 제가 이제 나이 한 살 먹어보니까 자선도 젊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해야 잘 돼요. 오래 앉아 있어요. 그 집중도 몰입이 딱 돼요. 젊을 때. 근데 이제 막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잘 안 돼. 앉아 있으면 아유 허리가 좀 아픈 것 같고. 이렇게 선하는 포즈가 무릎이 안 좋다고 하는데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잡념이 막 수시로 드나드는 거죠. 그런데 무시선, 나의 휴양을 하면서 연불과 자선을 열심히 하고 무시선을 계속해라. 그랬어요. 열반을 할 때 시간을 정해서 정말 그 정신 수양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3일 후에는 가겠네. 그걸 알아요. 일주일 후에 몇 월 며칠 몇 시쯤 내가 몸에서 심장이 멈추겠네. 알아.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요. 선도 열심히 안 하고 정신 수양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몸을 더 아끼면서 살잖아요. 몸을 더 아끼면서 무릎 아파 그만하자.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5분 줄여서 55분만 할까 막 이렇게 자기 몸을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갈지 잘 몰라. 근데 가볍게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연습은 무시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럴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무시선 공부에 계속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계상을 경영하는 사이라스라는 사장님이 계세요. 사이라스. 이분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프랑스니까 이제 교회를 다녔겠죠. 열심히 다녔어요. 그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직원들을 다 모아 한 군데. 그래서 너무 날씨도 덥고 하니까 내일은, 그 옛날에는 뭐 주 5일 근무 이런 거 없었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요일도 와서 일을 하고 막 이랬어요. 1년 365일 일을 했어 옛날에는. 내일은 휴가를 보내주마. 토요일 오후니까 일요일날 하루 종일 휴가를 가라. 그러면서 내가 뭐 줄 건 없고 휴가를 갈 때 15프랑 선물로 15프랑 동전과 동전 아니면 성서 한 권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어요. 동전을 가져갈 사람은 15프랑 동전을 가져가고 성서를 가져가겠다 하는 사람은 성서를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15프랑 동전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휴가 가서 이걸로 포도주를 사서 식구들하고 한 잔 짠 하고 놀아야지. 그러고 갔어. 동전을 다 가져가. 근데 맨 마지막에 15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얘는 너무 집이 가난해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셔. 그러니까 엄마를 시봉하면서 그 공장을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들이 이렇게 지나치는 그런 사소한 그런 일들, 지저분한 일들을 이 아이가 다 챙겨서 해.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왜 동전을 가져가지 않고 성서를 가져가냐? 그래 물어. 예, 저는요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이 성서를 가져가서 읽어드리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참 공장에서도 모범적인 직원이었는데 집에서도 효가 깊은 소년이구나 칭찬을 하면서 성서를 줘요. 이제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성서를 딱 폈더니 50프랑 지폐가 성서 사이에 딱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어머니 누워 계시는데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휴가를 하루를 잘 보내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사흘의 마음 공부는 3일간 꼭 3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흘 동안 하는 마음 공부는 1000년의 법이에요. 3일 동안 하루 동안 어머니 앞에서 성서를 읽은 건 1000년의 보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100년 동안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몸이 귀한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60에 임박하니까 무릎이 아프고 70이 되니까 허리가 80이 되니까 안 아픈 곳이 없이 다 아파. 영원하지 않은 것이 이 몸이 육신. 마음의 소중함을 알아서 마음 닦는 휴가를 갖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휴양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도를 깨치신 진리를 깨치신 대종사님마저도 휴양하는 시간을 통해 당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쉬면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쉬면서 육신을 쉬기도 하지만 가족들하고 무언가를 위해 구상을 하고 이 어려운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왜냐 전 차도 없죠. 그렇다고 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그러지도 않죠. 그러니까 요즘 물가가 올라고 뭘 하나 사면 조금 딴 때보다 비싸네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 생활에 큰 타격이 있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렇게 또 살았고 평생을. 근데 어마어마하게 어렵다고는 합니다. 어렵다고는 하고 이제 현금이 우리 교도님들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디에 다 묶여 있어. 주식, 증권, 부동산. 근데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 3년간은 그 현금이 없다 생각하고 묻어놓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식에서 빼려고도 하지 마시고 증권에서 빼려고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한 3년간은 이 돈 나한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면서
마음을 너무 고달프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닦는 그런 휴가를 가시기를 바라고, 전북교구 내에 훈련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있죠? 네, 전북교구 가까운 곳에 우리 만덕산 훈련원이 있고요. 그리고 변산 원강 선원이 있고요. 하섬 해상 수련원도 있고,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 때 그렇게 훈련원을 찾아서 또 훈련을 하고, 물론 우리가 7월 3일, 10일 훈련을 받았지만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법의 등급이 너무 이게 적체돼 있어가지고 30년, 27년, 30년 이렇게 묵혀 있어서 제가 막 작년 올해 막 몰아쳐서 훈련을 시킨 거지, 저희가 지난 3일, 10일 훈련은 그게 훈련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덕산 원장님도 강의를 하다가 너무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시니까 12시 반까지 해야 될 강의를 1시간 줄여서 11시 반에 딱 끝냈어요.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그 휴가 때 정말 참다운 훈련이란 무엇인가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마음을 비우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런 휴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